네, 안녕하세요. YJ 대치 투자 스몰톡 15번째 시간이고요. 계속 오타가 있네요. 오늘은 딥시크발 충격이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4페이지 정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딥시크 쇼크 요약이고요. 사실 딥시크 쇼크가 무엇인가? 이 어떤 거 보면은 사실 딥시크라는 회사가 공개한 그 LML 모델이 사실은 저비용으로 그동안 저희가 쓰는 오픈 AI의 챗GPT 수준의 고성능 구현이 가능함을 증명했어요. 걔네가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걸 내면서 물론 그걸 다시 다 검증은 해야겠지만 일단 그 리포트가 맞다는 전제하에 증명하는 바람에 시장이 갑자기 큰 의구심이 나왔어요. 그동안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었는데 그래? 딥시크는 근데 80억 원으로 동일한 성능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자본 집약적 투자를 통한 진입 장벽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지금 최초 오픈 AI나 이런 애들은 수천억을 들여서 수조를 들여서 어떤 AI를 만들었지만 뒤에 후발주자들은 새로 진보된 기술을 이용해서 80억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먼저 진출한 애들의 진입 장벽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네? 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AI 산업 관련 대규모 캐펙스가 향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지을 필요가 없던지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줄 알고 또 계획 세웠던 전력망들, 발전소들 이런 모든 게 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러면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전력 공급, 전력 배전, 발전소 어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주가들이 그때 이것 때문에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이런 의구심을 야기했었다. 이게 진짜 그렇다라는 결론은 아니고 일단 이런 의문을 만들었던 게 딥시크 쇼크라고 할 수 있고요. 한번 자세히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지금 오픈 AI 이쪽에서는 물론 O3까지 나왔지만 요 당시엔 어쨌거나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건 GPT-4o 이게 작년에 나온 모델이고 딥시크의 경우는 V3가 작년에 나온 모델이고요. 올해 나온 모델이 R1. 딥시크는 지금 오픈 AI도 O1이 이제 그러니까 O3도 있지만 일단 O1이 어느 정도 진보된 모델을 할 수 있죠. 이 모델을 보면은 퍼포먼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GPT의 그 최신 버전과 딥시크의 최신 버전이 일단 수학에 있어서 GPT 쪽이 72.9점, 79.8점으로 거의 유사한 점수를 냈고 이 점수는 제가 심심해서 찾아봤었는데 AIME American Invitational Mathematical Examination 어제가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 예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고난이도 수학 경시대회를 직접 풀라고 한 거고요. 이 자료 나중에 보시면 패스 at 1이 있으면 이거는 한 번 시험 본 점수인 거고 나중에 콘스가 뭔지 모르죠. 콘스 at 64는 64번의 시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한 이런 사실 스코어는 여러 항목이 있고 제가 지금 3개만 이렇게 가져온 거지 훨씬 많은 항목들이 있었어요. 일단 샘플로 3개만 갖고 왔고요. 그런 수학에서도 유사했고 코딩에서도 오히려 아니고 이게 약간 오픈AI가 약간 높죠. 코딩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숫자를 둘 다 비슷하게 냈고 그리고 언어 부분에서도 사실상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결과를 냈다는 것보다는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딥시크 V3 이 전 모델은 개발 비용이 5.5 밀리언 그러니까 한화로 한 8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얘네 말로는 80억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했다는 것 자체로는 아웃풋이 거의 똑같은데 지금 1455억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계속 넣고 있는 오픈 AI와는 달리 81억 원 80억 원으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냈어 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가 온 거죠. 그동안 생각해도 수천억 수조원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가? 이런 쇼크가 왔었던 거고요. 연구 개발 인력도 훨씬 적었다고 하고 개발에 활용한 반도체도 기존에는 오픈 AI는 H100 그리고 딥시크는 이거 숫자가 작을수록 더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H800을 근데 성능 자체는 전 사실은 이거는 얘거는 한 수년 전에 나온 거고 이건 최신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왔고 이게 후에 중국 수출 목적으로 디튠된 성능을 하락시킨 강제화된 모델인 거가지고요. GPU 메모리는 같지만 메모리 대역폭이나 링크 등
NV 링크 대역폭을 뭐 절반 정도 감소시켜서 강제로, 그래서 중국 수출 목적으로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H800이고요. 뭐 일단 얘네 말로는 H800 작은, 그러니까 낮은 걸 더 적은 숫자 2000개를 썼고, 오픈 AI는 H100을 1만 개 이상 썼다고 하니, 그래? 정말 이 정도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데이터 센터도 덜 지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런 거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딥시크는 어떻게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을 했어? 너네 그 테크니컬 리포트나 거기 뭐라고 쓴 거야? 도대체 너네 성공은 아니죠. 이 고성능의 이유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5개 방식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어들은 통상적으로는 지도학습 파인튜닝, SFT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최소화하고 대신 강화학습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사실 SFT는 사람이 직접 질문답 라벨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계속 답을 맞추면 긍정적인 학습을 시키면서 계속 모델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강화학습의 경우는 얘네 말로 어떤 보상 함수 설계해서 자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낸 출력물이 더 정답에 가까우면 보상이 더 좋게 나오게 해서 자연적으로 계속 정답을 향해 그 학습 과정이 그러니까 정답을 향해 가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자가 발전이 가능해서 당연히 사람이 덜 들어가고 훨씬 더 빠르게 높은 빈도로 뭔가 한 번에 행위들이 일어날 테니 이쪽이 훨씬 더 저비용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 말로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아예 사람의 조정이 없으면 틀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이쪽에 사는 말은 처음에 약간 뼈다귀처럼 어느 정도 골격은 맞춰놓고 자동으로 돌려야 되니까 소량의 초기 지도 데이터인 콜드 스타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프레임을 잡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으로 막 가다가 혹시 잘못 갔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SFT로 한번 조정을 하고 하는 요 스테이지를 멀티 스테이지로 여러 번 해서 계속 돌리다 보니 강화학습 온리로 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돌림으로써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한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다른 대규모 모델과는 달리 딥시크는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쓴 로우 데이터 자체도 적고 사람도 덜 사용해서 학습을 한 거죠. 네, 그렇다는 게 또 비용을 절감시킨 요인이라고 하고요. 지식 증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정확한 기술적 개념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은 어떤 베이스 모델, 머덜 모델을 하나요? 좀 메인 모델의 메인 모델은 어떤 내적 연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겠죠. 근데 스몰 모델은 그 결과만을 비슷하게 나오도록 따라하는 스몰 모델을 만들어낸대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메인 모델보다 퍼포먼스는 낮지만 예를 들어 메인 모델의 한 7-80%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실제적으로 결과만 따라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들이 많지 않아서 훨씬 가벼운 그런 모델로 한 7-80%의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는 방식이 지식 증류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은 연산 과정만으로도 베이스 모델을 따라 똑같거나 이상은 할 수는 없지만 베이스 모델에 근접한, 다소 떨어지지만 베이스 모델 근처까지는 훨씬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식이 지식 증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고서 또 양자화라는 게 또 있는데, 양자 컴퓨터 이런 말도 많이 듣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이건 지금 양자화라는 건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연속적인 어떤 지표를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값으로 바꿔서 근사화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어떤 연속적인 모든 숫자 값이 있으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1, 2, 3, 4로 0에서부터 5까지의 구간을 1, 2, 3, 4라는 4개의 점으로 빼내는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디지털 값으로 바꿔서 근사화하는 과정을 양자화라고 하고요. 얘네들 말로는 기존의 일반적인 모델은 32비트 부동소수점 FP30이라는 방식의 데이터 사용했으나 실제 딥시크는 8비트 정수를 사용해서 훨씬 메모리를 절감해서 75%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뭔가 이런 사용되는 방식이 덜 숫자를 사용하고 덜 정밀하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속도는 빨라지면 정밀도는 떨어질 수 있어서 다른 애들은 이걸 썼던 거라고 하는데, 딥시크는 어쨌거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정밀도가 더 정밀하진 않지만 크게 정밀도를 떨어지지 않고서 효율은 올렸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멀티 토큰 방식이라고 하는데, 토큰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데이터를 말하는 건데,
기존에 뭐 한 단어씩 인식하던 AI와는 달리 딥시크는 멀티 토큰,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을 동시에 인식해서 훨씬 이제 뭐 빠르게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속도가 뭐 2배 빨라지고 정확성도 올랐다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의 AI가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데 얘네는 이제 하나의 AI 및 소규모 전문 모델, 전문 분야별 소규모 모델을 구성해서 어떠한 질문 처리할 때 해당 필요한 소규모 모델만을 돌려가지고 그 전체를 돌릴 필요 없이 소규모 모델만 그때그때 돌리게 해서 또 이런 코스트나 성능의 효율성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3페이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계점이겠죠. 다 맞는 말이 아닌가. 뭐 다 개구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 100%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딥시크가 결국은 기존의 스케일링 규칙, 더 많은 자원, 뭔가 많은 돈, 많은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야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동안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아니야. 극효율적인 걸로도 완전한 정답을 낼 수 있어까지는 아니고 어쨌건 효율성을 만들어낸 방법은 맞지만 그래도 약간 그 시장에 리딩하는, 시장의 넘버원, 시장을 이끄는 그런 AI급에서는 다 그래도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되는 뭐 그런, 결국 이 규칙을 완전히 깨버리지는 아직 못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를 보면은 딥시크 모델의 경우는 결국은 대규모 모델이 필요하대요. 사실은 거대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몰 모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떠한 스몰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 모델이 어차피 결국은 필요하고 결국은 대규모 파라미터,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규모 GPU가 필요한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있어야 그 모델에서 이제 스몰 모델들이 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메인 모델이 결국 필요하지 않냐. 이거 스몰 모델이 결국 시작과 끝이 아니라 메인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메인 모델에서는 코스트가 들어가겠죠. 근데 스몰 모델만 가지고 뭐 비용을 얘기하면 당연히 싸 보이지만 실질적인 총 비용은 뭐 꽤 비쌀 수도 있겠다는 점과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메인 모델을 애당초 풀로 만들지 않고 딥시크가 받는 의혹 중에 하나가 오픈 AI의 모델을 베이스 모델로 좀 사용한 거 아닌가, 걔한테서 일부를 또 가져온 게 아닌가 하면 그런 말이 있고, 실제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했다면은 실제로는 딥시크를 만드는 총 비용에 그냥 오픈 AI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메인 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그 비용이 원래대로라면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청 혁신적인 싼 비용이 아닐 수도 있다 정도의 의구심. 그래도 싸긴 하겠죠. 그리고 비용 계산의 불투명성. 아까 560만 달러라는 것이 결국은 그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보통 그 GPU 1시간 사용 시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산정해서 그러면 얘는 아까 이 AI는 총 1000시간을 GPU를 썼으니까 뭐 $10,000가 코스트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 1시간에 10달러라는 이 안에 정말 다 들어가 있는, 인건비도 다 녹여져 있고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용, 전력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모든 것이 정말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게 단위 시간당 10불로 나온 거고, 그걸 그래서 시간을 곱한 것이 정말 비용을 정말 제대로 계산한 게 맞냐라는 부분이 뭐 아까 말한 앞에 메인 모델, 결국은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초기 비용들을 다 제거하고 실제 그 녀석을 만들기 위한 비용만 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은 강화학습 핵심 변수 보상함수 설계가 환경 변화에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딥시크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수학 코딩 등은 여전히 안정성 높은 결과값을 내지만 이런 아까 계속 보상함수 얘기를 하니까 보상함수 같은 게 자동으로 가게 하려도 현실 세계에서는 어쨌거나 계속 그런 변수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변수를 보상함수에 계속 반영하는 게 또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시계열적으로 계속 적용해 나가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덜 비용 효율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텍스트 중심의 지금 저비용 고효율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멀티모달로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런 AI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뭐 물리적인 로봇에 약간 AI가 믹스된 방식으로 갈 거잖아요. 결국은
시각적, 청각적 뭐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또 물리적, 시각적, 청각적 뭔 방식으로 또 아웃풋을 내는 그러한 좀 멀티모달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단순 텍스트 위주의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 확대가 됐을 경우에 그때도 이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식이 없지 않느냐. 이거는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GPU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뭐 지금 영상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AI 쪽에서 혁신적으로 GPU를 덜 사용하는 방식은 뭐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로 확대한다면 또 이 녀석도 비슷하게 비용을 잡아먹는 그런 AI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한계점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향후 전망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일 처음에 이건 AI계의 테무라고 하던데 보니까 이미 작년 중순에 중국 내에서는 딥시크 쇼크가 왔었어요. 보니까 작년 5월에 딥시크 V2 모델이 출시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중국 시장을 충격을 준 거죠. 그때 V2 모델이 그 당시에 아웃풋 기준으로 1메가 토큰당 0.28불로 출시를 해버리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중국에 있는 뭐 미니맥스, 바이두, 쯔프 AI, 알리바바의 이 AI API들이 가격 경쟁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런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 딥시크발 충격으로 얘네들이 결국은 뭐 알리바바는 최대 97% 인하하고 쯔프는 80% 인하, 바이두 보호평 무료 모델 공개하는 식으로 작년 5월 이후에 이미 중국은 한번 딥시크 V2 발로 인해서 충격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이게 내려간 비용에 의해서 사실 중국 기업들의 AI API 사용이 엄청 확대가 되었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그럼 결국 딥시크 R1이었네. 그 녀석이 오면서 글로벌 또 AI API 요금이 전체적으로 인하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중국에서 작년에 한번 있었던 식으로 글로벌리 기업들의 AI 사용을 더 확대하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딥시크 방식 자체는 어쨌거나 메인 모델에서는 비쌀 수 있어도 그거에 스몰 모델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 같은 이런 개별 디바이스에 AI를 내장하는 온 디바이스가 가고 있어요. 근데 온 디바이스로 가려면 얘네 말한 것처럼 환경적 보안적 이유로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정 퀄리티의 AI가 운용이 돼야 돼서 결국은 가벼운 모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딥시크 방식을 쓴다면 어쨌거나 온 디바이스 모델에서 가벼운 AI를 넣기에는 뭐 적절한 모델이지 않냐.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적용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2의 스푸트니크 모먼트에 따른 오히려 글로벌 AI 투자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스푸트니크 1호가 사실은 1957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그때까지 미국이 사실 기술적으로 앞선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소련이 자기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므로써 충격을 받았죠. 기술이 되고 우리가 뒤졌구나.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런 위기감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게 됐어요. 이때 이후에 나사도 만들어졌고 달 탐사하는 아폴로 프로젝트도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대규모 경쟁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이번 딥시크발 효과도 역시 뭐 트럼프든 뭐든 미국에서도 역시 어떤 경종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이러니까 뭐 뒤처졌네 망했네가 아니라 더 규모의 경제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경각심을 갖고서 더 달려가는 그런 오히려 AI 경쟁을 더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전 제일 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